감염병은 영원히 되풀이될까요?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말을 남긴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감염병 역시 인류 최초로 기록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감염병은 기원전 420년 아테네에서 일어났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2년째에 접어들며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상대로 승기를 잡기 일보 직전 도시 사람들이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열이 나고 목소리를 잃더니 설사를 하고는 심하면 죽음에 이르렀죠. 결국 도시민 대부분이 감염병에 걸리고 도시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1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하고 나서야 유행은 끝이 납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스파르타는 병에 걸린 적과 접촉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철수했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은 뭘 했냐고요? 투키디데스는 책에서 썼습니다. 의사들은 이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환자와 접촉한 탓에 누구보다 먼저 죽었다고 말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기원전 420년은 현미경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감염병이 뭔지 전염은 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감염병은 병원체가 생물의 몸에 침투해 증식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병원체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있죠. 이런 병원체가 옮아가 다른 생물도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면, 즉 전염이 가능하다면 그 질병을 전염성 감염병이라 부릅니다. 아테네 역병 이후 감염병과 전염의 개념이 밝혀지기까지는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전염성 감염병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악령 때문에 역병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악령으로 천연두를 일으킨다고 믿어진 마마신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역병이 발생할지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주로 서양 점성술사들이었죠. 자연과학이 조금 더 발전했을 땐 역병이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과 기후, 온도, 습도에 따라 역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요. 실제로 감염병의 확산 정도가 환경과 관련이 있기는 하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이렇게 감염병의 원인을 두고 좌충우돌하던 인류가 정답에 가까이 선 것은 19세기입니다. 당시는 16세기 후반 발명된 현미경을 바탕으로 생물학이 미생물이라는 차원으로 넘어서던 시기입니다. 미생물이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아 현미경으로만 봐야 하는 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현미경을 바탕으로 미생물이 감염병의 원인이라는 미생물 병원설이 움트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 과학자 로베르트 코흐와 루이 파스테르가 있습니다. 파스테르는 1822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미생물을 연구했고 코흐는 그보다 20년쯤 늦은 1843년 독일에서 태어나 시골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때는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전쟁을 치를 정도로 아웅다웅했는데 파스테르와 코흐도 경쟁적으로 연구하며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우선 파스테르가 감염병의 원인을 밝힌 배경에는 와인이 있습니다. 파스테르는 와인이 부패하는 원인에 미생물이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음료 속에 소량으로 살던 미생물이 자라고 번식해 양이 많아지면 음료가 상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를 바탕으로 음료를 60도에서 100도에 가열해 맛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미생물을 죽이는 멸균법을 개발해 1865년 특허를 받습니다. 이 방법은 발전된 형태로 지금도 이용되는 저온살균법입니다.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파스테르는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병도 미생물이 일으키는 게 아닐까? 그래서 누에병 등 여러 질병 연구에 착수하지만 결국 세균을 최초로 분리하고 배양해낸 건 코흐였습니다. 1872년 시골 의사로 일하던 코흐는 현미경을 갖고 노는 게 취미였습니다. 마침 코흐가 살던 도시에 탄저병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코흐가 관심을 보일 만한 소문도 있었는데 탄저병에 걸린 동물의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면 막대 모양의 입자가 있으며 그 피를 건강한 동물에게 주입하면 탄저병이 발병한다는 거였습니다. 코흐는 이 입자를 관찰해 보기로 합니다. 실험지를 이용해 막대 입자를 분리한 뒤 입자가 성장할 수 있는 배양액에 넣습니다. 그리고 유리 슬라이드에 고정해 석유 램프를 켜 체온을 흉내냈죠. 인공적으로 세균을 키우고 증식시킬 뿐만 아니라 전 과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1876년 코흐가 자신의 기술을 논문으로 발표한 뒤 1878년부터 3년간 파스테르도 탄저병에 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탄저균을 최초로 분리하고 배양하는 데는 코흐가 성공했지만 파스테르도 독립적으로 연구를 이어가며 탄저균이 탄저병의 원인이라는 실험적 증거를 추가로 제공했죠. 이들의 노력을 통해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세균 병인설이 확립되어 의료 미생물학의 기본 개념이 되었습니다.
혹시 코우와 파스테르의 연구에서 특징을 눈치챘나요? 세균 병인설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세균보다 더 골치가 아픈 바이러스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코로나19도 바이러스가 병원체입니다. 잊을만 하면 유행하는 독감과 감기도 바이러스가 병원체죠. 문제는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어림잡아 1000배나 작아서 더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균을 관찰하는 데 사용됐던 것은 빛을 이용하는 광학 현미경인데요. 바이러스를 관찰하는 데는 훨씬 작은 걸 볼 수 있는 현미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현미경은 코우가 세균의 분리배양법을 발견한 지 50년이 지난 1933년에 나왔습니다. 이름은 전자현미경으로 빛 대신 전자를 활용해 광학 현미경보다 약 1000배 작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며 감염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병원체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둘 중 어떤 병원체가 일으켰냐에 따라 해당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먼저 세균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안에는 핵을 포함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소기관이 있죠. 이 덕에 세균은 스스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생물 몸에 들어갔든 우유 속에 있든 뭔가를 섭취하고 소화하고 배출하고 번식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몸에 있을 때만 생명활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나 테이블에 붙어 있을 땐 먹지도 않다가 말이죠. 바이러스는 껍질과 내부의 유전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진 게 이뿐이라 혼자서 뭔가를 먹고 소화하고 배출하고 번식할 줄 모릅니다. 숙주의 세포에 들어가 소기관을 빌려 써야만 생명활동을 할 수 있죠. 이런 특징 탓에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차이가 어떤 의학적 차이를 만들까요? 바이러스는 비누로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이 비누에 쉽게 녹거든요. 세균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항생제로 죽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 감염병의 치료제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입니다.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죽일 수 없어요.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엉터리인 셈입니다. 바이러스 치료제로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지만 항생제보다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우리 몸도 오랜 진화를 통해 병원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면역 시스템입니다. 면역이란 외부 물질을 통틀어 가리키는 항원에 대응해 몸이 방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항원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방어 도구인 면역세포들은 항원을 분해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대식세포가 항원을 감싸 안아 녹이는 게 대표적이죠. 이런 방식으로 막지 못한 항원은 세포에 감염돼 감염세포를 만듭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은 감염이 퍼지기 전에 감염세포를 죽여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염증과 열등이 발생합니다. 면역세포와 항원의 싸움이 폐에서 일어나면 폐에 염증이 생겨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장에서 일어나면 장에 염증이 생겨 설사를 하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 몸에 이미 있던 면역세포를 활용한 면역 반응을 선천적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한번 들어온 항원은 그 모양을 기억해서 해당 항원에 특화된 방어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특화된 방어 도구 중 하나로 항체가 있죠. 이처럼 기억을 통해서 이뤄지는 면역 반응을 후천적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 나중에 설명할 백신이 이런 후천적 면역 반응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면역이 지나치게 활발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들이 협업해서 항원에 대응할 때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통틀어 말합니다.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도 죽이고 맙니다. 그러면 염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똑같은 코로나19 확진자여도 누군가는 심각하게, 누군가는 가볍게 앓는 이유입니다. 투키디데스의 말로 돌아와 볼까요?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해 왔지만 병원체도 따라서 진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투키디데스의 말처럼 감염병의 역사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되풀이 간격을 늘려서 희생자를 줄이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 내달려온 과학자들의 노력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